皆様, 이와요 고자마스. 자, 오늘 제가 일정이 오전에는 12시에 종로 5가에서 마트 있고요. 오후 4시에는 다시 일산에서 임플란트 있어서 오늘 제가 바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또 났습니다. 그래서 방중술, 중국의 방중술에 대해서 오늘 방송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관심을 제 방송에 끌기 위해서 한 어떤 그런 사고, 그렇게 방중술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한국지 방송할 것까지도 사실 없어요. 큰 틀만 얘기하자고 그러면 중국에 있기는 했어요, 방중술이. 그래서 그때가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였어요, 춘추시대. 원체 이제 그 황제 하면은, 시녀들을 한 3,000명에서, 이 정도, 만 명까지, 거느리다 보니까 그게 필요했죠. 그래서 궁중에 보면, 그 직책까지 있었어요. 방중술에 관련한 전국의 도사들. 방중술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별거 없었고, 하나는 식이요법과 하나는 실제 그 훈련으로 이루어졌는데,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대충 하실 겁니다. 그 정력이 좋다는 것들. 거기까지 제가 갈 것까지는 없고, 그 실제적인 훈련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훈련이 뭐냐면, 그러니까 힘이죠, 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들하고 사랑을 하고 남녀 간에 그러면 항상, 위기가 한 3번 있죠. 그러니까 오르가즘에 그 극도의 그 절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남자 입장에서 3번의 위기 정도는 늘 있어요. 그 위기를 첫 위기가 오는데 누구나 오게 되거든요. 특히 남자는 내가 그랬잖아요. 여자가 침대에서는 왕이라고. 자, 오게 되는데 어떤 남자도 와요. 저도 왔어요. 자, 그런데 극복해야죠, 그런 것들을. 자, 그런데 이게 훈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 첫 위기를 잘 극복하면, 두 번째 위기는 훨씬, 약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위기만 극복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나, 여자를 잘 모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다 경험상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방승술의 경지는 어느 정도냐? 첫 위기 때 그걸 꽉 잡아서 제압을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강해야죠. 그 엉덩이 주변에 힘이 강해야 돼요, 사실은. 허벅지 힘도 강해야 되고, 이런 어떤 힘이에요. 제가 볼 때 힘이에요. 이걸로 꽉 잡아주는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가 내가 수술할 때, 저는 늘 수술 그렇게 하거든요. 수술할 때도 그냥 그냥 때려버리면 볼이 풀어지는 느낌? 풀려가는 느낌 들어요. 그러면 볼이 떠버려요. 볼이 힘이 없고. 볼을 꽉 제압해줘야 돼요. 이렇게 꽉 제압해주기 위해서는 힘으로 발목 스냅으로 확 틀어줘야 돼요. 탁구 선수가 볼을 칠 때 스매싱을 할 때도 그냥 강력한 드라이브 없이 볼을 털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잠깐 선보인 거, 풋 골프라고 왼발로 감을 때 볼을 확 감아줘야 돼요. 발목 스냅으로. 이때 발목 스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때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임팩트, 마지막 어느 부위, 맞을 부위 있잖아요. 여기서 다 끊어줘야 돼요. 손목 스냅으로 다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데미지가 장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또래 20대 요런 애들 슈팅하는 거 보면 왜 안 되냐, 걔들이. 그게 없어, 걔들. 볼을 제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볼이 풀어져 버리죠. 그런 느낌? 볼이 풀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압을 해줘야 돼요, 제압을. 그게 훈련이죠. 그게 훈련이 된다는 얘기죠. 또, 경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지냐? 그걸 잡는 정도의 경지가 아니에요. 중국의 방중술에서 대가들은요, 도사급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컵에 물을 따잖아요. 그것을 빨아들여 버려. 그냥 다시 빨아들여 버려. 그러면 박단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시오.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오늘 꼭 제가 하고 싶은 제 나름의 또 꿈일 수 있고, 제가 이 방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 했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제 꿈일 수도 있죠. 꿈의 무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종로 5가 가서 적당한 노래 바 있으면 반주가 좋아야 되거든요. 제가 기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기타가 제가 있으면 기타로 좀 받쳐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좋은 바가 있어야 돼 일단.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은숙이 누나 노래는 진짜 어렵고, 제가 일본 현지에서도 다른 노래는 제가 불러주고 다녔지만 이 은숙이 누나 노래만큼 제가 못 불렀어요. 엄두가 안 났죠. 솔직히 엄두가 안 났는데 그 중에 조금 엄두가 나는 노래가 몇 곡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곡만 제가 그러면 방송도 할게요. 일본어도 공부할게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 1년도 안 했어요. 몇 달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통역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기장이 같이 다녔던 조기장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박 기사, 응? 아니 박 기사 일본어 공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아유 자기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뭔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사랑 때문에 여자 꼬시라고 그러나. 맞아. 이해를 하시더라고, 이해를. 자, 제가 삿가이대의 추억이라고 하죠. 감나무집. 그런 또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시나한테 편지를 하나 쓰려고 제가 일본어를 배웠죠. 그때 제가 제 배에 일본어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었고, 엔카 노래들이 있었어요. 자, 카스테이프까지. 자, 일본어 첫걸음은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도파했어요. 그 책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무조건 노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수준이 당시에도 제가 장난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몰랐죠,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한테 제가 숨겨왔잖아요. 사실. 제가 알아도 숨겼어요, 그냥.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때도 제가 못 부른 노래가 은숙이 누나 노래였는데, 노래는 그야말로 최고의 노래였죠. 은숙이 누나를 말할 것 같으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아픈 사연이 있었죠. 은숙이 누나는 어떤 노래든지 자기 사연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았어요. 홍규계라는 작곡가가. 홍규계는 하마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어 홍은 하마, 케스케, 홍규계. 이름이 색자예요.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고구려계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거의 백제계인데, 신라계도 있고, 가라계도 있고, 고조선계도 있고, 고구려계도 있고, 그래요. 다양해요. 어떤 좀 아는 어떤 언어학자라는 사람이 일본어는 조선의 방언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양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방언이에요. 다만 방언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임진왜란 같은 그런 홍역을 치르면서 그때부터 좀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본 말들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바뀌냐면 그거는 오래 안 됐어요. 최근의 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일제시대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메이지 시대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일제 통치 기간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고구려 신사라든가 신라 신사 그런 절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그 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마신지, 고구려 신사라는 얘기거든요. 고마신지. 요거를 닭깎이 신지로 바꿔본 거예요. 고자는 그대로 놔두고 려자만 정으로 이렇게 파서. 그래서 1880년대 그 무렵에 광개토 대왕비가 발견됐는데 그걸 일본에서 조작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무렵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백제 무슨 달이다. 그러면 무슨 교다. 그러면 요거를 한문을 그 백제인들이 오래된 달이 아닙니까? 그게 막 이끼가 바뀐 글자 이끼가 끼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1880년대 이후로
일제 통치 기간 내내 정으로 쪼개서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세계 역사에 이런 사례는 없군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것부터 좀 얘기할까? 아, 너무 시간 길어지나?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살짝만 얘기할게요. 그거는요, 약간 우리나라도 책임 있어요. 우리 조선이 좀 책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약간 뚱딴지 같은 얘기인데,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그럴 것까지는 없었잖아. 아니,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그걸 남겨두면 우리가 조선의 과거에는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너무 알려진 거잖아, 이거는. 어? 예를 들면, 고마 신지를 닭깎이 신지로 바꿔버렸다니까? 정으로 쪼개서?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잖아. 근데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비도 자기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글자를 정으로 쪼개서 바꿔버렸다. 막 이런 조작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걔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언어는 많이 바뀌었는데, 오사카, 대방, 나니와 이런 것들 그 전부터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식하지 안 했는데, 1880년 이후 1900년도에 1910년에서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대대적인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제가 분명히 조선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했죠. 그 당시 조선이 일본 놈들이 봤을 때요, 원래 일본이 그런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갑오경장 이후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조선이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죠. 이런 것도 우리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갑오경장이 뭡니까? 1894년인가 있었던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죠? 노비제도 폐지, 어마어마하죠. 단발령, 실시, 어마어마한 거죠. 신분제도 철폐. 야, 이거 참, 다 그러면 조선은 어떤 나라죠? 조선은 말이,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이렇게 네 계층이다? 이거는 말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조선은요, 양반 대 그냥 노비,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상인, 중인, 이런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인? 중인이, 우리 중인 하면은 뭐 대장장이라든가, 무슨 그런 기술적인 일이잖아. 뭐 독일을 굽는다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중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노비였어요. 외거 노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밖에서 그 집안에서 노비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푸주간 필요하잖아. 어떤 양반 집에서 대장간 필요하잖아. 그런데 굳이 그걸 집안에 둘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밖에다 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푸주간 거기 이제 가져올 때, 또는 그 갓밭이라고 해서 신발 이런 것도 가져올 때, 그 양반가에서 그냥 쌀 좀 주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거를 인격적으로 뭔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온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그럼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부를 조금씩 이렇게 축적해서 뭔가 어떤 자기 만의 어떤 자의식이라든가 인권이라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 없는, 그냥 먹을 거 그냥. 조선은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었잖아. 정이라는 사회죠, 조선은.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 사회를 우리는 노비대 양반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걸 가리켜서 마치 야 이거 너무 비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노비는요, 개념 자체가 서양하고는 완전 달라요. 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거든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사대 농민, 이때 농민은요 뭔가 그 재산 형성이라든가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권의식이 있는 농민. 그렇지만 조선은 양반 대 노비. 그러니까 중인, 상인 다 필요 없어요. 다 양반 대 노비예요. 중인도 다 노비고 상민도 다 거의 노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후대에 가면 갈수록, 이제 조선이 이제 180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이게 진짜 그야말로 극대화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선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사와 농민, 자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제관념이라든가 어떤 자산관념이 농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그러면 내 땅이 도대체 내 논사밭에서 내 논에서 도대체 얼마 정도 농작물이 나오고 내 논이 몇 평 정도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조선은요, 노비 경제예요, 한마디로. 노비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이때 양반들, 주인은요, 주인이 너무 내 농작물에 대해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노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막 하면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노비들이. 예. 우리 주인님은 좀 깐깐하다, 막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요, 이 주인 또는 양반인들이 그런 농사에 관여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 몇 평인지, 거기서 농작물이 얼마나인지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노비들한테 맡긴다니까. 이런 문화, 일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조선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이라기보다는 병합하면서 이제 그래도 조선도 같은 나라니까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전혀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이 안 돼 있었죠. 도대체 치수가 얼마든지 평이 얼마든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를 위해서만 이렇게만 우리는 배웠는데 사실 아니죠. 이거는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건 이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누구를 제가 욕하고 진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우리나라 조선 노비 사회도 또 특색이 있어. 일본과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만 제기하고 바로 제가 오늘 본 방송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묻힌 김에 우리 조선 사회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노비 사회, 노비 경제였고 노비들이 모든 주축이었어요. 그 양반들 주인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스러웠냐면 그러니까 뭐랄까 인심이 정이 후박한 사람들. 그래서 대인다운 그런 풍모의 그런 덕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마을에 좋은 정자라든가 이런 내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기생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마지막 한자 몇 개 주면서 벌칙하고 시나 한번 이걸로 한번 읊어보시오 하면서 그걸 못하면 또 옷 하나 벗게 하고 여러 것들을 굉장히 수상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랬어요. 노비들도. 양반이 괜히 농사 짓고 있는데 자기들이 좀 동구밭까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엄청 싫었고 그런 양반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가 서양의 노비하고는 완전 달라요. 서양은 노예지. 그런데 조선의 노비는요, 정말 우리가 노비하면은 진짜 삶이 막 진짜 각박스럽고 고난스럽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노비 사회는 노비 사회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조선의 어떤 독특함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는 이런 독특함을 모르는 일본도 사실 이건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일제시대 일본도 이 조선 그냥 부정적으로만 저 새끼들 노비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조선의 독특한 그런 맛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 조선 사회는 유달리 거짓말, 풍류. 그러니까 원래는 거짓말이 사실은 거짓말 같은 우리가 사실 조선 사회가 거의 어떻게 보면 참 거짓말의 사회거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사회 자체가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진 문화잖아. 근데 일본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농민과 무사를 짓잖아. 만약에 거짓말하는 그 용납이 안 돼요. 유머, 위트, 풍류, 풍자, 말 돌려 얘기한 거 얄짤없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새끼 봐라, 바로 아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조선 사회는요, 노비 사회였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양반하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양반 주인이 놀러 갔다 와서.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해요. 여기서 잘 쳐요. 그러니까 대충 문화가 여기서 나온 거야. 노비 사회. 왜냐면 이 노비들은 내 땅이 아니잖아. 그냥 여기서 내가 먹고는 사는데 그러잖아. 내가 밥 먹고 살고 결혼도 시켜줘요. 조선 사회는. 노비라고 해서 노예처럼 안 했다니까. 다 해줘요. 장가도 보내주고 그래요. 그리고 내 가족처럼 해줘요. 아주 나쁜 그중에서 아주 못된 양반 재수 나쁜 그 집 말고는 대부분 그랬어요. 조선 사대부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또 좋은 부분.
좋은 미풍양속이 나름 있어요, 조선사회가. 자, 이런 가운데 나온 게 이제 풍류나 해학, 유머, 위트 이런 것들이 대충 그냥 대충 해요. 내일이 아니니까.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과는 분명히 일본은 절대 대충한 게 없어요. 얄짤없이 이렇게 돼요. 그런 어떤 차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있었다. 경제 구조에서 벌써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노비 경제 사회에서는 있을 만한 그런 풍류였죠. 나름의 위트였고 나름의 어떤 사회 구조였어요. 그게 이제 문학이라든가 나중에는 판소리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조선 특유의 어떤 문화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처음에 우리는 조선을 병합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문화적 차이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본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갑오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조선은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개판이었죠. 전반적으로 개판이었죠. 그래서 아예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백성들은 양반들 관료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은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무슨 뭐 글자라든가 서양에 대해서 이만큼도 알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다스리기가 힘들잖아. 좀 안 척하네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조선사회는 진짜 그랬었어요. 그랬던 것을 일본이 갑오 개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신분 제도를 이제 철폐하면서 양반, 중인, 막 이런 노비 이런 제도를 완전 철폐하면서 인권 의식을 심어주면서 여자, 남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8세만 되면 여자든 남자든 노비 자식이든 양반 자식이든 상관없이 우리는요 그 자체를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일본이 한 거예요. 이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교육은 백년지 대기라고. 우리 조선이 비의학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일본의 역할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조선에 맡겼으면 일본이 만약 관여를 안 했으면 아마 우리는요 지금도 그 버릇 습관을 못 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정하는 게 비겁하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응? 세쿠터 박단장 방송은 그런 방송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은, 자, 여기 너무 제가 시간이 길어졌네요. 어차피 이 관련해서 방송을 언젠가는 제가 한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묻힌 김에 먼저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노래, 북공항, 이 개은숙이라는 여자가 정말 그 한국에서 대충 사연 알죠? 엄청난 사랑도 굉장히 깊이 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요즘 말하는 걸 가볍게 안 했어요. 뭐 결혼 전에 몸 주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 큰 집안이었거든. LG 가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LG 가문의 둘째 아들이 장남이에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했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엄청난 이제 사랑의 증병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도 뻥크 내고 막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 한국 방송계는 출연 정지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홍규계라는 사람의 눈에 띄죠. 일본의 작곡가죠. 홍규계는 고구려계죠. 고구려계. 그리고 작사자가 아마 이 노래 작사자가 이름이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아라끼또 이사메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4개 단어로 이름이 목도 삼남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백제계예요. 저는 이름만 봐도 딱 알거든요. 백제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홍규계 이런 식에는 고구려계예요. 고구려. 그리고 홍씨가 고구려에 과거에 있었어요. 홍씨. 어쨌든 그런 좀 아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그 수많은 조선 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의 연합체. 그 중에서 이제 백제계가 가장 뛰어났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지만 백제계만 있었던 건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고구려계도 당연히 있었고요. 신라계도 있었고요. 가라계도 있었고 고조선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합시다. 엔카를 하다 보면요, 그 이유도 다 나와요. 엔카를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자, 이 노래 북공화이라는 노래는 딱 이제 그 남자한테 홍규계라는 사람한테 딱 찍힌 다음에 저 사람의 사연과 특별히 아름다운 그 목소리와 그 또 미모, 자, 요것과 요 노래 요런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일본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성하겠다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그야말로 데이트를 쳐버립니다. 엔카라는 게 보면은요,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대 가요, 일본에도 보면 마녀수라고 있거든요. 마녀집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정말 마녀집을 읽으면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란 거예요. 금방 다 나와버려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버려요.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백제 가요라고 해서 고대 가요, 뭐 정가종국 같은 거, 뭐 타라, 높이곰 두두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아소니마 저제 여로 신고요, 막 이런, 이게 옛날에 노래였어요. 노래. 이게 그대로 엔카의 마녀집에 이어서 마녀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바톤을 엔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조선 반도에 백제 가요, 신라 가요, 고구려 가요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어져 온 거지, 이 명맥이. 그러니까 제가 엔카를 공부하다가 제가 이 조선과 일본의 그 숨막히는 관계, 비밀스러운 관계를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해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방향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쪽 분야에서 그 우두머리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만만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 노래 사연도 아주 우리가 이 노래 사연을 도대체 이 뜻이 뭐야? 요루노사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뜻이 뭐야? 뜻을 알면 저랑 같이 하면 너무 빨리 외워버리잖아.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씹었으면 쪽발이 노래 뭐 우리가 할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인생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느냐, 얼마나 가진 게 많이, 그것보다도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사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본 엔카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거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고대 우리 정가종국에서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일본 노래지만, 일본 엔카지만 사실 일본의 노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노래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쪽발이. 그런 놈들은 저한테 레벨루가 안 되지, 솔직한 얘기로.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면은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서두에 좀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그냥 노래만 그냥 부를게요. 자,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석은 나중에 하든가 하죠. 자, 한번. 노래가 정수기구나, 노래가서 어렵죠. 옛날 같은 게 상상도 모르니까. 요즘 제가 좀 기교가 붙어가지고 좀 도전하는데요. 요루노 삿포로 아나타니 아에테 이때쯤心に明かりが灯るこれからは二人だよもう泣かないでついておいてよ涙を捨てて過去さえ捨てて愛が飛び立
기다 굽고. 아. 요루노 사포로 오마에に惚れてさすらう旅路に明日が見える信じてもいいですねもうあなただけ命尽くすわ涙を捨てて過去さえ捨てて愛が飛び立ち北空港夜の札幌舞い散る雪も二人の夜空で咲く花になるここまでも一緒だもう離れずに夢を探そう涙を捨てて過去さえ捨てて愛が飛び立ち北空港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제가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